자, 오늘 어디 할 차례예요? 자, 봅시다. 오늘 7주차죠? 7주차면 251페이지 할 차례입니다. 어제 그 마이크를 이렇게 잡고 하니까 되게 편하더라고요, 이렇게. 가끔씩 폭탄 터지는 소리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좀 감안해 주시고. 자, 봅시다. 이제, 지금 실무 쪽은 요약 정리를 일단 안 하고 가죠. 필요한 부분만 요약 정리하고 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문제 풀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중개활동 부분은 시험제 이렇게 많이 출제되는 부분은 아닌데, 특히 이 파트에서는 셀링 포인트 부분을, 한 10몇 회 때는 계속 나왔던 부분이에요. 이제 20대가 되면서부터는 거의 출제가 안 됐습니다.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이제 알고는 넘어가야 돼요. 자, 251페이지 보면 2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부동산의 셀링 포인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일단 셀링 포인트의 개념이 어떻게 됐죠? 셀링 포인트의 개념이란? 셀링 포인트란 뭐였었어요? 일단 권리 취득 의뢰인에게 만족을 주는 특징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취득 의뢰인에게 만족을 주는 특징이다. 즉, 그 중개대상물에 대한 장점을 얘기한다라고 했었죠.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장점에 대해서 한번 보는데요. 자, 1번에 보시죠. 부동산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징 중 고객인 중개 의뢰인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특징 말한다. 일단은 맞는 내용이죠. 자, 그러면 이때 이제 조금 더 이제 상세하게 표현을 한다면 뭐라고 돼요? 고객은 의뢰인 중에서 어떤 의뢰인? 취득 의뢰인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 각각의 셀링 포인트는 중개대상을 갖는 고유의 특성을 할 수 있지만 모든 특성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상대성이 있을 수 있다. 자, 이거는 의뢰인마다 이게 그 의뢰인의 성향이 틀리다 그랬죠. 성향이 틀리기 때문에 각각 같은 셀링 포인트라도 다르게 나타난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3번에 부동산 가격 및 임료 수준의 적정성. 이건 뭐죠? 가격 나오면 예, 경제적이죠. 그러니까 기술적이 아니고 뭐다? 경제적. 이런 문제만 나오면 되게 쉽겠죠. 예, 17회 때 나왔던 문제입니다. 예, 이런 문제만 나오면 아주 금방 풀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주로 중개와 관련된 사람이 아닌 사람이 출제위원회 됐을 때가 이런 문제 잘 내요. 주로 이제 부동산학 전공 이런 사람들. 이게 원래 이제 부동산학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부동산학 전공, 부동산 중개와 관련된 중개사법 잘 모르고 그런 사람들이 종종 내고 주로 이제 민법이나 이런 전공에서는 법 중심으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마 20회 이후에는 아마 그런 출제위원들이 많이 안 나타났던 모양인 것 같아요. 자, 어쨌든 3번이 틀린 부분이고, 저 4번에 과다한 셀링 포인트는 중개인의 매수 결정에 결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셀링 포인트 제시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다. 자, 너무 많이 장점을 설명해도 안 좋다라고 했었죠? 이거를 두세 개로 압축시켜서 집중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효과적이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또 5번에 주택의 경우 교육요건, 투자가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돼요? 셀링 포인트로 활용될 수 있죠. 자, 그러면 셀링 포인트에 대해서 또 문제를 보겠습니다. 4번 문제 보죠. 자, 4번에 다음은 셀링 포인트에 대한 특징 분석에 대한 설명, 중개대상물에 대한 특징 분석 설명, 옳지 못한 것은 했습니다. 1번에 자, 셀링 포인트의 추출 작업은 특징 분석이란다. 자, 그 물건에 대한 특징을 분석한다 그랬죠? 자, 이렇게 표현하고요. 2번에 레저형 부동산은 쾌적성, 수익성, 접근의 용이성을 기준으로 셀링 포인트를 추천하는 것이 합리적이자. 레저형 부동산이 뭘까요? 레저형. 주로 뭐 펜션도 하나의 레저용일 수도 있죠. 펜션 같은 것도. 자, 이런 것들을 보면 일단은 여러분들이 펜션 많이 놀러 가보시죠.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이 펜션이 아마 레저용으로서 가장 가까이 아마 접근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자, 펜션 같은 거 어떻게 돼요? 일단은 너무 시끄러우면 안 되죠. 여기서 쾌적성이 있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돈 벌어야 될 거 아니에요. 수익성도 있어야지면 되죠. 그 다음에 또, 교통이 너무 외져가지고 안 되겠죠. 자, 이런 것들이 하나의 셀링 포인트로 볼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은 개별성이 다양성이기 때문에 부동산마다 셀링 포인트가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다. 자, 일단 부동산은 개별성이 있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다양하게 나타난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기술적 측면의 셀링 포인트는 어떻게 돼요? 시간이 지나면서 소멸하는 경향이 있다. 왜 그래요? 시설이 노후화된다 그랬죠?
자, 그 다음에 부동산의 셀링 포인트는 부동산의 부동성 때문에 항구불변성이다. 부동성이 아니고, 자, 부동산이 아니고 셀링 포인트가 연결되는 건 뭐예요? 자, 셀링 포인트, 자, 개별성이죠. 자, 개별성과 연결되는 부분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부동성과 관련된 부분은 항구불변이다. 셀링 포인트는 오히려 어떻게 돼요? 자, 시대에 따라서 또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돼요? 예, 장점이 거꾸로 어떻게 돼요? 단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됐던 게 어떻게 돼요? 장점이 될 수도 있고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항구불변성이다 라는 부분이 틀린 부분이죠. 자, 그러면 6번 부분을 보겠습니다. 자, 개업공개사가 설명한 셀링 포인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자, 아파트 하면 뭐가 주로 많이 나타난다? 동선, 그 다음에 조망, 가장 합리적이죠? 자, 농지, 주방시설, 농지에다가 싱크대 나눈 건 아니겠죠? 자, 일단 농지는 주로 뭘 가지고 셀링 포인트 잡을까요? 일단 비옥도 있겠죠? 자, 비옥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주로 교통도 농지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이 하나의 농지로서 셀링 포인트 잡을 수 있는 거고, 창고시설은요? 창고시설 대표적으로 교통이죠? 자, 교통과 관련된 부분. 자, 단독주택은요? 네, 쾌적성이라든가, 뭐, 교육시설, 이런 것들이죠? 자, 그 다음에 또 상업시설 같은 경우는 네, 수익성, 그 다음 배우지, 고객의 질, 뭐 이런 거. 이 고객의 질도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하나의 상업시설에 있어서 또 중요한 부분, 저 셀링 포인트로 잡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뒤로 넘어가서면 10번 문제를 한번 볼까요? 자, 10번에 보면 이제 부동산 중개 활동에 있어서 AIDA 원리와 크로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했습니다. 자, AID 원리, 아이다 원리라고 그러죠. 이거 부동산 학개론에서 배우셨죠? 자, 이거는 원래는 마케팅 이론에서, 저 1번에서 나왔던 것처럼 마케팅 이론에서 나온 이론입니다. 아이다 원리는. 그래서 마케팅 이론에서 뭐냐면 판매 기법이에요. 그래서 물건을 진열해 놓으면 그걸 최종적으로 어떻게 해요? 그 물건을 살 때까지 그 가운데 누가 껴요? 소위 말하는 가운데 이제 고객도 있지만 판매원 있죠? 점원이 껴가지고 설득도 하고 해서 사게끔 해서 최종적으로 구매하는데 과정을 4단계로 나눈 것이 아이디어 원리입니다. 요거를 어디다가 전용시켜 놨다? 부동산 중개 전용시켰으니까, 자, 그럼 부동산 중개에서는 어떻게 돼요? 기본적으로 일단은 자, 개업공개사가 물건을 접수하죠. 접수해서, 자, 그럼 부동산과 관련된 부분을 일반 상품과 비교하면 접수만 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뭐 한 거예요 지금? 광고를 해야지. 자, 광고를 하는 시점이 뭐냐면 물건을 진열하는 시점이에요. 상품 판매에 있어서 물건 진열하는 시점이겠죠. 자, 광고라는 시점, 요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언제까지 최종적으로 중개가 완성될 때까지 나오는 부분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 개념을 기억하면, 자, 1번에 보면 AID 원리란 마케팅 이론에서 발달한 용어로 어떤 사람이 물건을 구입하기까지의 심리적 발전 단계를 표시한 것이다. 맞는 내용이죠? 자, 그러면 이번에 주의 단계는 개업공개사가 중개대상물의 매각 공고를 통하여 중개대상물의 구매자를 유인하는 단계다. 자, 일단 AIDA 원리 중에서 맨 앞에 A는 뭐예요? 주의, 한번 또 주목 단계죠? 어텐션, 주목 단계. 이건 뭐 하는 단계라고 그랬어요? 광고하는 단계라고 그랬죠. 접수한 단계가 접수한 단계를 떠나서 그 다음 단계인 광고가 바로 일반 상품의 진열과 같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는 광고하는 단계다. 그래서 광고하는 단계로 유인하는 단계죠. 자, 그러면 이제 3번에 욕망 단계는 고객의 흥미를 유발시키는 단계로 고객의 흥미가 부족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략하여 구입 욕망을 높여야 된다. 자, 그러면 고객의 흥미를 유발시키는 단계로 고객의 흥미가 부족한 부분을, 자, 유발시키는 단계가 뭐예요? 흥미 단계죠. 고객의 흥미를 올리는 단계죠. 유발시키는 단계는 자, I 단계, 인터레스트 단계죠. 자, 그래서 뒤에 설명은 어떻게 돼요? 일단 I 단계고요. 뒤에 설명은, 자, 그다음 욕망 단계는 뭐죠? 구매 욕구가 발생되는 게, 이거 한번 사볼까라는 단계가 어떻게 돼요? 예, 일단은 욕망 단계죠. 그 뭐 보고 한다 그랬어요? 뭐 보고 한다 그랬어요? 이거 한번 제가 강의했던 것 같은데, 이거 한번 사볼까라고 하는 마음이 딱 미칠 때가, 여러분들 뭘 보고 한다? 예, 눈 보고 한다 그랬죠. 예, 눈 딱 쳐다보면, 근데 저는 아무리 쳐다봐도 잘 안 되겠다. 그거 모르겠더라고요. 장사꾼 얘기는 아마 틀린 것 같아요, 지금. 눈 딱 보면, 이거 한번 사볼까라는 그게 딱 보인답니다. 여러분들 보여요, 혹시?
저 보험 같은 거 영업 이렇게 해보신 분들은 아마 이렇게 설명하고 하다 보면 이 사람의 그 행동이나 눈을 보면 아, 이 사람이 언젠가 할 거다 안 할 거다 느낀대요. 그런다고 합니다. 어쨌든 저는 아마 잘 못 느끼겠던데 어쨌든 그 단계가 뭐가 된다? 그 단계가 욕망 단계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3번 일단 틀린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크로징이나 자 이제 용어가 하나 더 나오는데요. 크로징은 뭘 크로징이라 그래요? 계약 체결. 자, 저번 주에 리스팅이라는 영어 하나 배우셨죠? 자, 이제 영어 시간입니다. 리스팅이 뭐죠? 맞아요. 우리가 리스트 뽑는다 그랬죠? 그거랑 비슷해요. 자, 리스팅이랑 저번 주에 했었던 것 같은데 했죠? 예. 네. 그렇죠. 접수. 즉 중개 계약을 뭐라 한다? 리스팅이다. 근데 이건 맞아요. 이게 우리가 흔히 리스트 잡는다고 그랬죠? 왜? 그럼 지금이야 다 컴퓨터로다가 다 접수하지만 옛날에는 어떻게 접수 대장 잡죠? 접수 대장이다. 뭐 옛날에 이 용어가 미국에서 나온 거지만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접수 대장에서 적으면 이게 리스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리스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리스팅은 뭐라 그런다? 중개 계약을 리스팅이라고 그러고 크로징은 이제 끝나는 거죠. 뭐 문 닫는 거죠. 그 크로징은 뭐다? 중개가 완성되는 단계다. 자, 그래서 크로징이란 자 부동산 거래 계약서에 서명 날인시키는 행위를 뭐라 한다? 크로징. 이제 협의 개념이고요. 광의 개념으로서는 뭐라 하냐면 소유권을 현실적으로 이전시키는 행위를 나타낸다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계약금, 보증금, 입주일 등에 관하여 부분적으로 결정을 유도하고 거래를 성사시키는 방법을 뭐라고 한다? 부분선결법이라고 하죠. 혹은 또 뭐라고 표현하냐면 세부선결법. 하나 더 적어주세요. 부분선결법 혹은 또 뭐라고 표현한다? 세부선결법이라고 표현합니다. 요건 아마 16회 때 출제가 됐던 문제일 겁니다, 아마. 자, 그래서 이런 문제들도 있다라는 거 구분해 보시고요. 자, 그러면 뒤로 넘어가시면 나머지는 뭐 전체로 제가 풀지는 않겠습니다. 15번, 16번 보세요. 무슨 부동산 학계로 문제가 나오죠? 15회 때까지. 그 뒤에는 안 나왔어요. 그 뒤에는 안 나왔는데 15회 때까지 이렇게 계산 문제가 한 문제씩 15회 때는 계산 문제가 무려 3문제 나왔었어요. 중기 실무에서. 그래서 15회 같은 경우는 계산 문제가 3문제 나와가지고 거기서 많이 날라가고 했던 부분들인데 주로 이제 1차 합격자가 많은 해는 이렇게 좀 많이 나오고 그랬었어요. 1차 합격자가 많다는 얘기는 1년 전에 부동산 학계로는 공부했는 거죠. 그럼 이런 거 1년 뒤에 풀어요, 못 풀어요? 예, 못 풀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많이 냈던 사례입니다. 다 풀 수 있죠, 이거는요? 모르겠어요? 이거는 이제 요즘은 잘 안 나옵니다. 15회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제 10몇 년 동안 안 나오는데, 자, 이거는 15번 같은 경우는 뭐예요? 지분투자 수익률과 관련된 부분이죠? 자, 지분투자 수익률과 관련해서 이러면 이걸 뭐라 그래요, 흔히들? 이건 지렛대 효과라고 하기도 하죠, 왜? 네, 그래서 내가 얼마만큼 지분을 투자했을 때 거기 나오는 수익률과 관련된 부분. 자, 간단하게 볼까요, 한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특히 1차, 2차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 학계론 계산 문제 아주 기겁을 하죠, 왜? 네, 이거 여러분 수리 쪽에 좀 밝은 분들 빼놓고 나면 계산 문제 아주 다 기절을 합니다. 그런데 일단 계산 문제는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가세요. 언제 포기하냐면 시험장에서 포기하면 돼요. 공부할 때는 어떻게 돼요? 공부할 때는 끝까지 가세요. 사실 15번이나 16번 같은 경우는 아주 간단하게 풀 수 있는 문제들이에요. 근데 애초부터 계산 문제를 포기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런 문제들도 못 풀어요. 그러니까 실제 이제 부동산 학계론 문제를 보면 두세 문제 정도는 간단한 계산 문제가 나옵니다. 나머지 한 4문제 정도가 이제 좀 난이도 높은 문제가 되고, 하나만 보죠. 이건 1억 원을 투자하면 2,600만 원의 수익이 생기는 부동산에 2천만 원은 자기 자본으로 투자하고 나머지 8천만 원은 이자율 20% 빌려서 투자한다고 한다. 이때 투자자의 지분 투자에 대한 수익률은 몇 프로인가? 자, 지금 1억 원을 빌려서 투자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2,600만 원 수익이 생기죠? 자, 그런데 여기서 2천만 원은 내가 투자하고요. 8천만 원은 빌려서 하죠. 근데 이자율이 얼마예요? 20%. 그럼 8천만 원 20%면 이자율이 어떻게 되죠? 예, 1,600만 원이죠? 자, 그러면 이때
1600만 원이 이자니까 2600만 원이 내가 가지고 있는 수익이 아니죠. 그 중에서 뭘 빼줘야 돼요? 예, 1600을 빼줘야지면 되죠.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만약에 수익을 나면 얼마가 나온다? 예, 1000만 원이 나오죠. 그럼 1000만 원 갖고 계산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뭡니까? 여기에서 내가 투자한 돈이 얼마죠? 2천만 원이죠. 2천만 원 분의 수익 나온 게 2600이죠? 이자 빼면 1000만 원 되죠? 이게 2000분의 1000이 되죠? 곱하기 100 하면 되겠죠? 그러면 지분에 대한 투자에 대한 수익률이 나옵니다. 자, 뭐, 완전히 여기선 학개론 시간입니다, 지금. 자, 16번 같은 경우는, 자, 1년 후에, 이게 아마 15회 때 기출인가 아마 이렇게 될 거예요, 아마. 1년 후에 공장에 들어설 가능성 있는 일단의 토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 이때 투자자들은 이 토지를 얼마에 사려고 할 것이며, 토지 소유자는 얼마에 팔려고 할 것인가. 이렇게 했죠. 자, 요구 수익률은 얼마고? 10%고, 1년 후에 공장에 들어서 확실하게 되면 7,700, 공장에 들어서지 않을 것이 확실하면 5,500, 이렇게 되죠. 그러면 들어설 확률과 안 들어설 확률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들어설 확률? 여기서는 비율. 자, 이게 이제 비율을 제시하기도 하죠. 왜? 들어설 확률 20%, 안 들어설 확률 40% 이렇게 제시되기도 하는데, 비율이 제시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된 거예요? 예, 5대5로 하면 되겠죠? 그래서 들어설 확률, 들어설 때 7,700 곱하기 확률 50%니까 0.5 더하기 5,000, 안 들어설 때 5,500 곱하기 또 확률 0.5 이렇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 6,600이 나올 거예요, 아마. 6,600이 나오죠? 자, 그럼 이제 6,600이 뭐예요? 현재 시점에서 바라본 1년 뒤의 가치죠. 이 1년, 자, 현재 시점에 바라본 1년 뒤의 가치, 미래 가치니까 이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하죠? 현재 가치하는 산식 뭐였어요? 1 플러스, 네. 자, 1 플러스 R의 N승분의 1. 이거 뭐죠? 개론 시간이죠, 이거 완전히. 자, R이 뭐죠? 요구 수익률이죠? N은요? 연도수죠? 자, 그러면 연도는 특별하게, 여기서 1년이라고 되어 있네요. 지칭이 1년이라고 했죠? 1 있고, 그 다음에 요구 수익률 10%니까 0.1. 이렇게 하면 되겠죠? 곱하기 얼마? 곱하기 여기 6,600 하면은 답 나오죠. 예, 그냥 이렇게 해서 계산한다. 이게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적어도 계산할 수 있어야지면 돼요. 간단한 문제 같은 경우는요. 예, 그냥 다른 교재는 다 이거 뺐는데 어째 여기 이 교재만 여기 유효하게 나왔네. 자, 봅시다. 이제 계약 체결 부분으로 들어갑니다. 자, 계약 체결 부분에 보면 이제 3번부터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업공개사는 중개 과정에서 중개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다음 중 옳은 것은 했어요. 자, 1번에 남편의 부동산을 처가 매도하는 경우 처가 남편의 주민등록번과 인감을 소지하고 있다면 당연히 대리권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자, 지금 부부간의 재산에 있어서 매매뿐만 아니라 임대차까지도 모두 위임 여부를 확인해봐라 라고 했었죠. 자,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돼요? 뭐 주민등록번과 인감만 소지하고 있다. 이겼다고 위임한 거? 아니죠. 예전에 이 계약 체결 관련된 문제가 참 잘 나왔었어요. 이것도 10몇 회 때는 참 잘 나왔었습니다. 아니면 또 이 뭐 1 몇 회 때. 그러니까 예전에는 참 잘 나왔었는데 지금은 당연히 아는 거기 때문에 잘 안 나와요. 자, 이번에 피성년 후견인은 그 소유의 부동산을 처분하고자 할 때 후견인의 동의 여부를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피성년 후견인이죠. 피성년 후견인은 자, 일단 동의 여부, 후견인의 동의 여부 확인한다. 그런데 후견인은 뭐가 없다? 동의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피한정 후견인은요, 동의가 있으면 직접 계약을 체결해도 됩니다. 그런데 피성년 후견인은 옛날에 왜 금치산자예요. 옛날 얘기하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자, 후견인의 동의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직접 계약을 체결하라? 후견인과 직접 계약을 체결해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에 개업공개사는 최소한 등기상 증명서와 주민등록증을 대조하여 진정한 권리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최소한 이렇게 정도 확인해야죠. 일단은 맞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제 3번이 맞는 내용인데, 자, 요까지 확인했습니다. 등기부와 주민등록증을 통해서 진정한 권리자인지 여부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개업공개사 의무를 다한 것이다. 예, 그건 아니라 그랬죠. 부족하다면 뭐 한다 그랬어요? 등기, 필증, 소유 여부도 확인해줘야죠. 그것도 부족하다면 예, 그렇죠. 국세나 지방세.
국세 지방세에 대한 납부. 이건 체납 여부가 아니라 누구 명의로 납부하는가. 원래는 소유자 명의로 납부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 확인해보고. 자, 그 다음에 또 그래도 만약에 부족하다. 그런 문제는 뭐까지 확인했냐. 탐문까지 가져야 돼요. 이게 제가 아마 기본 강의 때 아마 했을 거예요. 탐문까지 아마 제가 얘기했었는데 탐문까지 어떻게 합니까? 탐문 가야 돼요. 특히 토지 같은 경우는 좀 위험성이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탐문까지도 해가지고 이 땅이 옛날부터 누구대로 해서 거래가 되는지 이런 것을 한번 탐문해서 조사할 필요도 있어요. 만약 부족하다면. 자, 그러면 이제 일단 3번이 맞는 내용이고 4번에 민법상 조합 재산의 매도를 의뢰받은 경우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조합이죠? 네, 합의죠? 네. 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네, 전원동의죠. 일반적으로 이제 조합은 합의 재산이죠? 그렇기 때문에 전원 동의 여부를 확인해 줘야 돼요. 자, 그러면 재건축 조합은 어디에 해당되죠? 재건축 조합. 중개대상물 좀 따지는 게 아니라 재건축 조합은 합유가 아니라 총유죠, 총유. 예, 우리가 흔히들 조합하면 합유죠. 그런데 재건축 조합은 뭐 해야 된다? 총유에 해당된다 그러죠. 그래서 왜 재건축 조합장이 조합 재산을 갖다 처분했는데 조합원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했던 거 무효다라는 여러분들 아마 민법에 있어 판례 아마 있을 거예요 아마. 자, 그래서 이거는 일단 조합 재산이니까 이때는 뭐가 되는 거? 전원 동의 여부. 그다음 매도 의뢰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혼인을 하였다 하더라도 자기 소유 주택 처분 시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미성년자가 혼인했죠? 법적으로 혼인했다면 성년으로 인정되죠? 동의받을 필요 없죠. 자, 4번 보죠. 계약서 작성에 있어서 개업공개사가 위할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했습니다. 1번 미성년자나 피한정 후견인과 거래할 때 반드시 그의 법정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피한정 후견인 미성년자는요. 일단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다면 어떻게 돼요? 이와 직접 계약을 체결해도 되죠. 동의서가 첨부되었다면. 자, 등기상 증명서상 소유자와 실제 소유자가 다른 경우 등기상 증명서상의 소유자와 계약 체결한다. 누구와 체결? 그렇죠. 실제 소유자와 계약 체결이죠. 자, 그 다음에 3번에 공유 지분을 처분할 경우 다른 공유자 전원의 동의를 확인해야 한다. 지분은요, 단독 처분 가능하죠. 그 다음에 합의인 부동산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할 때 합의자 전원의 동의 여부를 확인한다. 예, 맞는 얘기고. 자, 남편이 그의 처명의의 부동산을 처분하자는 경우 법률상 부부관계인지 여부만 확인하면 된다. 뭘 확인해야 돼요? 위임 여부를 확인해 줘야죠. 위임장과 인감조 첨부 여부를 확인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6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6번 24회 때 24회가 최근 연도에서 가장 난이도가 높았던 문제인데요. 이것도 깜빡 속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의외로 많이 틀렸던 문제. 자, 개업공개사 갑이 A와 B가 공유하고 있는 X토지에 대한 A의 지분을 매수하는 의뢰를 받아 매매를 중개하고자 한다. 이와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지금 A와 B가 공유하고 있는 X토지에 누구의 지분이에요? 그렇죠. A 지분이죠. 자, 1번에 보면 갑과 을은 민법상 위임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갑은 을에 대하여 성관주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성관주 의무 있죠. 위임관계는 아니지만 위임관계에 유사하다 그랬죠. 중개관계는 위임관계와 유사하다. 그래서 성관주 의무가 있다. 자, 이번에 매매계약서에는 A와 B의 주소지를 기재한다. 예. 지금 거래는 누구 거 거래하고 있어요? A 거 거래하고 있죠? 그러니까 A 거만 기재하면 되죠? B 거 기재하면 안 되죠. 의외로 2번을 많이 찍었었어요, 그때. 이게 문제를 제대로 안 읽어버리면 이렇게, 오류가 날 수도 있습니다. 자, 3번에. 자, 갑은 A의 지분 처분에 대한 B의 동의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있다. 지분은요, 동의 여부 확인할 필요 없죠. 자, 매매계약 체결 시 매매대금은 반드시 특정되어 있어야 한다. 반드시 특정될 필요는 없죠. 자, 기준이 정해져 있으면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특정될 필요는 없다. 자, 그 다음에
5번에 갑이 X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중개하였고 후에 저당권이 실행되어 을이 소유권을 잃게 된다면 을은 갑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당연한 얘기죠. 진짜 요즘 문제가요 어떻게 나오냐면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9월달에 모의고사 볼 때도 이렇게 보면 이제 그런 유형으로 제가 좀 문제를 많이 만들어놨는데 앞에는 틀린 게 나오는데요 그럴듯한 틀린 게 나와요. 그리고 답은 바로 밑에 게 대부분 답이에요. 바로 밑에 거나 그 밑에 거나. 그러니까 읽다 보면 그냥 찍고 넘어갈 수 있는 거 있죠. 근데 찍고 넘어갔는데 그걸 어떻게 된 거야? 틀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유형들이 문제들이 최근 연도에 그렇게 구성이 참 잘 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읽어나갈 수 있는 부분을 체크해줘야 되면 돼요. 자, 그러면 7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다음 거래계약서 작성과 관련된 설명. 타당하지 않은 것은 자, 매매계약에 있어서 대상 목적물은 반드시 계약 체결 당시에 구체적으로 특정 택비는 없으나 사후에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해져 있어야 된다. 기준만 정해져 있으면 된다 그랬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 계약 체결 후 24시간 내라면 계약금을 몰수당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계약 체결하는 순간에 그걸로 끝이죠? 이게 실제 기출문제도 나왔던 11회 때인가 기출문제 나왔던 사례인데요. 아직도 밖에 나가면 이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직도 있더라고 보니까. 그냥 24시간 내 계약 체결하고 집에 갔다가 깨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럼 전화가지고 빡빡 우깁니다. 24시간 내에 뭐 하면은 이거 계약금 돌려받는다 뭐 해가지고 우기는 사람도 많아요. 자, 어쨌든 뭐 여러분들이야 뭐 이건 당연한 게 틀렸다는 거 알고 있을 것이고. 자, 3번에 거래 당사자가 수량을 기준으로 거래할 의사라면 평범메타 단가를 표시함과 동시에 실측 면적 기준한다는 점을 명시하는 것이 좋다. 일단 토지 같은 거 할 때는요 일단은 어떻게 기재하는 거 좋아요? 단위 면적당 가격 얼마에 거기에 따른 총면적 얼마 이렇게 하는 이게 수량을 지정한 매매가 될 수 있도록. 근데 임대차도 수량을 지정한 임대차가 있다고 그랬죠. 자, 요즘은 임대차도 면적당 임료가 개선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수량을 지정한 임대차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4번에 잔금 지불의 계약서를 제작사무에 있어서 중개의뢰인이 확인 요청에 따라 제한 물건을 다시 기재하게 되었으면 중개대사원의 권리관계를 다시 확인하여 볼 의무가 있다. 이거는 잔금 지불 시점에 개업공개에서는 뭘 확인하라 했어요? 등기부를 확인해 보라 그랬죠? 그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매수인이 수인인 경우 대금 지급 채무에 관하여 연대 특약을 유도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매수인이 수인이라면 그런 것도 바람직한 부분이겠죠. 뭐 이건 하나의 약정에 불과한 것이고. 자, 넘어갑니다. 9번으로 넘어갑니다. 거래계약 체결 시 주의할 사항으로 옳은 설명은 했습니다. 1번에 중도금이 지불되었다 하더라도 계약의 해제는 상대방에게 상당 기간 체류한 후에 할 수 있다. 자, 지금 중도금이 지불됐습니다. 그럼 어떤 현상이 되겠죠? 지금 계약의 이행이 착수된 상태죠? 계약의 이행이 착수됐기 때문에 당사자 일방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상당히 최고하고 할 필요 없이 아예 계약 못 깨지 혼자서는. 자, 그 다음에 이번에 감정평가 비용, 그 다음에 중개보수, 등기비용 등 매매에 관한 비용은 당사자 간 약정이 없는 경우 쌍방이 균분하도록 한다. 자, 매매 비용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균분하는 거죠. 자, 그런데 감정평가 비용, 매매 비용 해당? 일단 감정평가 비용, 매매 비용 해당? 되죠? 네, 이건 매매 비용 해당됩니다. 중개보수, 매매 비용 해당? 이것도 됩니다. 자, 쌍방이 부담하는 거기 때문에 자, 일방만이 부담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매매 비용이라고 볼 수 없어요. 근데 중개보수는 쌍방이 부담하죠? 그 때문에 매매 비용 해당돼요. 다만 중개보수만큼은 자, 균분해서 부담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 네, 각각 부담할 뿐 쌍방이 부담하기 때문에 하나의 매매 비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등기비용은 일방이 부담하는 거죠? 등기비용이나 취득세, 양도소득세 이런 것들은 일방이 부담하는 것으로서 이거는 뭐에 해당되지 않는다? 매매 비용에 해당되지 않는다. 자, 3번에 매도인의 담보 책임을 하여 법정의 무과실 책임으로 당해진 바 당사자의 담보 책임 배제 특약은 무효 효력이 없다.
자, 담보 책임 있죠? 담보 책임, 법정 책임이고 무과실 책임이라고 그랬죠? 그럼 계약서에 담보 책임에 대해서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담보 책임 진다, 안 진다? 예, 진죠? 법정 무과실이기 때문에. 그럼 담보 책임에 대해서 특약으로 배제할 수? 담보 책임을 특약으로 배제할 수 있죠? 예, 특약으로 배제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효는 아니죠? 자, 그 다음에 4번에 계약금이 수수된 경우 당사자 간에 아무런 약정이 없으면 당사자 일방이 이해 착수할 때까지 계약을 해줄 수 있으며, 이해 착수라는 것은 준비가 아니고 이행이 자체를 착수하는 것을 의미한다. 4번이 맞느냐요? 자, 준비가 아니고 착수 자체를 얘기하는 것이다. 혹시 이런 판례 민법에서 봤는지 모르겠네요. 자, 이런 게 있더라고 보니까. 자, 중도금을 지급하는데 자, 내가 직접 중도금 직접 준 게 아니라 통장을 보여준 거예요. 중도금 지불할 돈이 여기 있다. 통장만 보여준 상태입니다. 자, 이건 이해 착수된 거다, 안 된 거다? 예,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준비 단계죠? 그 준비 단계가 아니라 직접적으로 얘한테 어떻게 돼요? 돈을 줘야지. 요게 이제 실질적인 이해 착수죠. 자, 그러면 이제 4번이 맞는 내용이네요. 자, 그 다음에 5번에 매매 목적물이 타인 소유에 속하는 경우 매매 계약은 원시적 불능에 속하는 내용으로 목적으로 하였으므로 당연히 무효이다. 타인 소유 부동산을 매매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건 당연 무효는 아니죠. 다만 매도자는 그 부동산을 취득해가지고 넘겨줄 의무가 있을 뿐이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무효는 아니다 그랬죠. 자, 그러면 11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상가 권리금인데요. 이 상가 권리금은 이거는 일단 여러분들이 이제 상가보호법에서는 권리금 보호와는 조금 차이가 있는 누구와 누구 관계 사이의 권리금이냐면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권리금이에요. 보통 이제 여러분들이 권리금을 주고 들어가죠. 근데 그 권리금에 대해서 임대인이 어떻게 책임을 지느냐 안 지느냐. 그와 관련된 판례가 나온 게 요 11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이따가 볼 상가보호법에서는 어떻게 돼요? 신규 임차인이 지급하기로 하는 이런 권리금을 임대인이 방해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게 나오는 거죠. 자, 그런데 이건 뭐냐면 내가 일단 나가는 사람한테 권리금을 일단 주고 내가 들어왔죠. 근데 중간에 어떤 얘가 이제 임대인이 너 나가라 그래 이제 쫓아내는 거야. 계약 해지시키고 이럴 때 이 임대인에게 권리금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내가 얘한테 상대방 나간 사람한테 권리금 주고 들어왔죠 내가. 자, 받을 수 있어 없어요? 이 권리금 보호 된다 안 된다? 보호 안 되죠. 그래서 이거는 권리금 보호가 되지 않죠. 자, 그래서 요 관련된 문제인데, 자, 1번에 보시죠. 권리금 지급. 자, 권리금의 성격이죠? 권리금은 뭐 이거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영업시설 비품 유형문이나 그렇죠. 신용 영업사 노하우 이런 것들은 유무형정 재산의 가치 일단 이용 대가 이런 것들을 뭐라 한다? 권리금이라고 그러죠. 자, 그러면 그 유형문의 재산적 가치 양수 또는 약정 기간 동안의 이용이 유효하게 이루어졌다면 임대인은 그 권리금 반환 의무를 지지 않는다. 자, 그러니까 이제는 계약 깨면서 이제 나가라 그런 거예요. 임대인이 내가 직접 쓰겠다 이렇게 했을 때 일단은 자 2년이면 2년 서로 약정이 있었죠. 그 약정이 유효하게 이루어졌다면 일단은 권리금 반환 의무는 지지 않는다. 내가 들어올 때 나가는 사람한테 1억 주고 들어왔는데 너 1억 내놔라고 할 수 없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때 이제 3번 보세요. 임대인의 사정 등으로 중도 해지됨으로써 약정 기간 동안의 자산적 가치를 이용케 해주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임대인은 그 권리금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 의무를 진다. 예, 이게 뭐냐. 2년 계약청이라고 이제 나는 권리금 1억 주고 들어왔습니다. 근데 1년 만에 어떻게 돼요? 임대인이 나가라. 내가 사정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나가야 된다. 라고 한다면 어떻게 돼요? 이때는 뭐를 갖다가 내가 1억 주고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일부는 어떻게 된다? 책임을 줘야지만 된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임대차 계약서상의 권리금은 임대인이 인정하되 임대인이 점포 요구 시 권리금을 임차인에게 변제한다 라고 기재한 경우 임대차 기간 만료 시 임대인이 당연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예, 이거 그렇게 약정을 했어도 이거 효력가 없어요. 나갈 때 내가 책임지겠다 권리금을 이렇게 약정했어도 임대인 책임 안 져도
된다라는 부분이죠. 자, 그러면 5번이 이제 답인데요. 자, 이거는 뭐 간단하게 제가 다 읽을 필요 없고, 이런 권리금 반환 청구권에 대해서 유치권 행사할 수 없죠? 예, 그 얘기를 나오죠. 유치권 행사할 수 없다. 그래서 이 권리금 문제가, 여러분들이 상가보법에서 나오는 것은 이제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부분에서 나오지만, 실질적으로는 참 많이 분쟁이 일어나는 것이 뭐냐면, 내가 장사하고 있는데, 그냥 누가 다른 임차인을 들이는 게 아니라, 임대인이 내가 하겠다고 직접 어떻게 돼요? 나설 때가 가장 골치 아파요. 부동산도 상당히 많이 그래요. 부동산 같은 경우도 보면 장사 잘 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이제 나중에 계약기 끝나면서 내보내고 권리금, 예를 들어서 부동산 같은 건 보통 이제 여기서 권리금 피가 얼마나 돼요? 부동산 사무실? 4천, 5천 정도 돼요. 상황에 따라 조금씩 틀리겠죠? 서울 같은 경우는 보통 1억짜리도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 목이 있는데 1억이고요. 분당 같은 지금 2억대 가요. 분당은 참 지금 많이 지금 떨어졌겠구나. 분당이 요즘 좀 꺾어지고 있죠? 그 어디 쪽이 2억대 가냐면 지금 뜨는데 동탄 쪽 있죠, 왜? 네, 그쪽이 지금 2억대 갑니다. 그럼 내가 지금 2억 주고 들어왔거든요. 예를 들어서 최단대로 상가법상에 뭡니까? 계약기 요까지 어쩌고저쩌고 했다. 그래서 5년까지 어떻게 채웠어요. 그때 어떻게 한다? 이제 건물주가 이건 내가 하겠다 그러는 거죠. 부동산 사무실 내가 하겠다. 라고 해가지고, 아니면 내가 하겠다. 아니면 우리 딸 여기다 주겠다. 자, 이렇게 해서 권리금을 갖다가 거의 못 받고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근데 실제로 이제 그 상담을 받으면 거의 소송해도 지금 못 받는 거죠. 근데 이런 집들이 장사 잘 돼요? 못 돼요? 장사 못 됩니다. 그런 부동산 나중에 보면 한 1년 만에 보면 문 닫고 있어요. 예, 실질적으로 보면 장사가 안 됩니다. 통닭집 같은 것도 많이 그렇게 하죠, 왜? 그래서, 어쨌든 이런 권리금 싸움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어쨌든 이게 지금, 15회 때 나왔던 기출문제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뒤로 넘어갑니다. 13번 문제 보죠. 자, 개업공개사 갑이 정소유의 X 토지를 공유하고자 하는 을과 병에게 매매계약을 중개했다. 자, 다음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했습니다. 이것도 이제 기출문제인데요. 자, 기억해보면 을의 지분이 2분의 1이고 다른 특약이 없는 경우 을이 X토지 전부를 사용수익하고 있다면 병은 을에게 부당이익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자, 지분이 2분의 1인데 다른 것까지 다 지금 점유하고 사용수익하고 있죠. 당연히 그 사용수익에 대한 부당이익도 청구할 수 있는 거죠. 이번에 이 을의 지분이 2분의 1이고 그 다음에 다른 특약이 없는 경우 을은 단독으로 공유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없다. 관리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때는 얼마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과반수가 있어야지만 되죠. 자, 그 다음에 을의 지분이 3분의 1인 경우 을은 X토지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결정할 수 있다. 예, 과반수가 넘는 거니까. 그 다음에 또 을과 병은 X토지를 5년 내에 분할하지 않을 것을 약정할 수 있다. 예, 맞죠. 그러니까 기억리언, 디귿리언 다 맞는 거네요. 자, 13번 보죠. 개업공개사 갑의 중개로 병이 을 소유 X토지를 매수한 후 을에게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하였다. 그 후 갑은 을이 X토지를 정에게 다시 매각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갑의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그런 것을 했습니다. 뭐 한 거예요, 이거? 이중매매 했죠? 이중매매 효력은요? 있죠? 유효하죠? 단, 뭐 빼고요? 적극가담. 빼고는 일단 효력이 있죠. 자, 그러면 이때 누가 소유권 취득해요? 이중매매에서는요? 그렇죠. 먼저 등기한 사람이 임자죠? 자, 이 기억에 정이 을과 병 사이의 매매계약이 있음을 미리 알았다는 사실만으로 을과 정의 매매계약은 무효가 된다. 적극가담 제외하고는 일단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랬죠? 유효하죠. 자, 그 다음에 특별한 사정이면 한 을은 병으로부터 받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반환하고 그 다음 병과 매매계약 해지할 수 있다. 중도금까지 지불됐죠.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할 수 없죠. 특별한 사정이면 병과 정 중 소유권 이전 등기를 먼저 하는 자가 X토지의 소유자가 된다. 예, 일단 디귿이 맞죠? 맞는 디귿. 자, 13번이나 14번은 다 이미 기출됐던 문제들입니다. 이런 유형의 문제들이 나와요. 근데 실적으로 보면요, 이거는 이 중개사법 출제위원들이 출제한 게 아니에요.
어서 누가 초치한 거? 예. 그래서 찌끄레기들, 남는 찌끄레기 있죠? 찌끄레기들을 주워와가지고 시험 문제 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중개사법 출제위원들은요, 민법이나 이런 걸 잘 아는 사람도 있지만 잘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개실무 낼 때는 어떻게 한다? 여러분 제가 아마 출제 대충 얘기했을걸요? 각 과목별 둘이 출제한다고 그랬죠? 그 둘이 80문제 출제합니다. 그냥 160문제 갖고 선정위원들이 이제 그 선정을 해가지고 하는데, 그때 남는 문제도 많죠? 이제 공법은 공법에 있는 문제 한 두어 문제 갖고 오고요. 민법은 민법 문제 한 두어 문제 갖고 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실질적으로 민법에서 출제했던 문제를 실무적으로 돌린 겁니다. 자, 보죠. 이제, 개별적 중개실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는 이제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그 다음에 실명법, 그리고, 주임법, 상임법. 여러분들 이제 민법에서 배웠던 부분들이 나오죠. 자, 1번 문제 보죠. 자, 부동산 등기와 관련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했습니다. 자, 증여와 같은 편모계약을 한 자는 계약 효력이 발생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자, 60일이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 매매 계약을 한 자는 반대급등이 완료된 날부터 60일 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자, 일단 소유권 이전 등기는요, 쌍무계약과 편무계약으로 나눠지죠. 쌍무계약은 반대급부 이행이 완료된 날, 즉 뭐예요? 잔금 지불이죠. 편무계약은 계약의 효력이 발생된 날, 그때부터 며칠? 60일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2번 일단 맞는 거네요. 자, 3번에 소유권 보존 등기 하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계약 할 수 없다. 매매계약 할 수 있죠. 자, 일단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보존 등기가 안 된 부동산에 대해서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데, 그럼 계약 체결하면 일단 어떻게 알았어요? 보존 등기 의무가 생기죠. 자, 일단은 여기서 보면 건물이 내가 지어놨습니다. 갑이 지었습니다. 이 지은 상태는 보존 등기 의무가 없죠. 자, 근데 이거를 을에게 어떻게 된다? 예, 매매를 하면 매매 계약 체결하죠. 그때부터 이제 보존 등기 의무가 누구한테? 갑에게 있다 그랬죠. 자, 그러면 이때 보존 등기가 가능함에도 제3자와 계약을 체결했다면 이때는 일단 계약 체결이 되죠. 자, 제3자 계약 체결은 언제부터? 일단 계약 체결부터 60일. 그 다음에 또 보존 등기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아직까지 법적으로 보존 등기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서 일단 매매 계약 체결했습니다. 이때는요, 가능하게 된 날부터 해서 60일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일단은 보존 등기가 없어도 일단 매매 계약 체결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4번에 건물을 신축한 자는 원칙적으로 보존 등기 신청 의무 없고, 자, 등기 의무자 및 등기 관리자가 상당한 사유 없이 등기 신청을 해태한 경우, 그 해태한 날의 당시에 부동산에 관한 과세 표준에 취득세 표준 세율에서 1000분의 20을 뺀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5배 이하의 상당의 과태료 처한다. 자, 일단은 여러분들이 쌍무계약이나 편무계약이나 뭐 보존 등기도 마찬가지고 60일 이내 안 하죠? 안 하면 과태료가 매겨지는데, 과태료가 뭐 좀 복잡하지 않게 보니까 어떻게 돼요? 과세 표준, 취득세 과세 표준에서 1,000분의 20은 몇 프로예요? 자, 몇 프로? 2%죠, 2%. 자, 그냥 100분의 2라고 하든가. 아, 그거 보면 1,000분의 20 이렇게 좀 복잡하게 해놨습니다. 예? 자, 그래서, 2%죠. 이제 2%를 뺀 세율에서 5배예요. 이게 왜 나왔느냐면, 원래 예? 그렇죠. 등록세죠. 예. 원래 소유권 이전 등기, 보존 등기 의무를 위반하면 옛날 얘기는요, 등록세 5배 이하의 과태료를 했어요. 등록세 5배, 5배 이하의 과태료였는데, 갑자기 등록세와 취득세가 합쳐지면서 그냥 취득세로 만들어버렸죠? 그러니까 배율이 4배로, 2배로 올라가 버렸죠? 그래서 거기서 2%를 빼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문구가 나온 겁니다. 원래는 옛날에는 진짜 간단하게 등록세 5배 이하의 과태료 이렇게 됐어요. 자, 어쨌든, 자, 그럼 이제 이때 과태료를 무는데 누가 무느냐 하는 부분이에요. 누가 물까요? 등기? 네, 권리자만 묻니다. 의무자는 상관이 없어요. 자, 그러면 2번 문제 보겠습니다. 개업공개사의 중개로 갑과 을 간에
토지 교환 계약이 성립된 경우 계약서에 검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 틀린 것은 자 1번에 갑은 검인 신청하기 위해 계약서 원본과 사본 두 통을 제출하였다. 자 여러분들 검인 신청할 때 부동산 소재지 시공에다가 하죠. 할 때 어떻게 돼요? 자 계약서 원본 한 부에다가 사본 두 부를 갖고 하죠. 이때 부동산 소재지가 여러 시공에 걸쳐 있다라고 한다면 사본을 부동산 소재지 숫자에 한 통을 더한 숫자를 갖고 한다 그랬죠. 자 그러면 이제 1번은 맞고 2번에 갑은 주소지 관할 시장구청장에게 검인 신청했다. 주소지가 아니고요. 부동산 소재지죠. 자 그 다음에 계약서를 작성한 개업공개에서 검인 신청할 수 있다. 지금 현재 개업공개서는 검인 신청 의무, 개업공개사가 검인 신청 의무 없죠? 없습니다. 다만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고요. 의리 등기신청서에 등기원인을 허위로 기재하여 신청했다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맞는 내용? 자 일단은 부동산 등기특별조치법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이하의 벌금은 두 개가 있다 그랬죠. 이 두 개는 꼭 좀 기억해 놓는 거세요. 뭐였죠? 일단 금방 나왔던 나왔던 중간선택 있죠? 탈세 목적이거나 자 여기에 하나가 조건이 들어갑니다. 탈세 목적이거나 전매 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하는 중간생략 등기 있죠? 무등 전매. 자 요거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벌금. 그 다음에 또 하나 등기원인 허위기재. 자 탈세 목적으로 하는 중간생략 등기와 그 다음에 또 등기원인 허위기재 요 두 가지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이하의 벌금. 형벌 요 두 개는 좀 시험 문제 뭐 자주는 안 나오지만 가끔 나왔던 부분이니까 기억을 좀 해놓으시고요. 자 그래서 4번도 일단 맞는 내용. 5번에 매도인 갑과 매수인 을이 서로 대가적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반대급배 이행이 완료된 날부터 60일 이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예, 대가적 채무니까 쌍무계약이죠. 반대급배 이행 완료 잔금 지불이죠. 자 그러면 검인과 관련된 부분은 3번 문제를 한번 볼까요? 3번에 자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상 계약서에 검인제에 대한 설명 틀린 것은 몇 문제가 안 나와요. 검인은요. 자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때 원칙적으로 계약서에 검인을 받아 등기소에 제출해야 한다. 맞는 내용이죠? 자 다만 이 계약이 매매 같은 건 어떻게 돼요? 매매는 뭐 해줘야 돼요? 부동산 거래신고를 해줘야죠. 부동산 거래신고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부동산 거래신고 필증교 받으면 뭐 받은 것으로 본다?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그랬죠? 그래서 이때는 검인 대상이 아니죠? 근데 이제 계약도 교환이 있죠? 교환이라든가 증여도 계약이죠? 이건 다 뭘 받는다? 예, 검인 대상이 된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시장 등이 읍면동자에게 검인의 권한을 위임한 때 지체 없이 관할 등기소장에게 그 뜻을 통지해야 한다. 예. 자, 읍면동자에 위임하게 되면 뜻을 등기소장에게 통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등기소에서도 면사무소에서 검인받았다는 것을 확인을 딱 할 수 있으니까 3번에 검인 신청을 받은 시장 등은 15일 이내 형식적 구비 요건을 심사한 후에 흠결이 없다고 인정하는 때 검인하여 신청인에 교부해야 한다. 지체 없이죠. 여러분들 검인 신청을 하면 그 자리에서 그냥 해줘요. 이거는 지체 없이라고 합니다. 즉시가 아니고 일단 지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에 부동산 소유권 이전받은 내용으로는 계약을 체결한 자가 부동산에 대하여 다시 제3자와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자 할 때 먼저 체결한 계약서에 뭘 받아라? 검인을 받아. 이게 뭐야? 중간생략 등기 기본적으로 어떻게 한다? 금지하는 부분이죠. 자, 그 다음에 명의신탁 해지함으로써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할 때도 검인받은 계약서를 제출해야 된다. 예, 명의신탁 해지약정 이것도 검인 대상이에요. 자, 그러면 4번 보죠. 다음 중 검인을 받아야 할 대상을 모두 고른다면 임목 안 받죠? 자,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은 검인 대상 아니다. 이건 여러분들 꼭 기억하셨죠?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은 검인 대상도 아니고 그렇죠. 부동산 거래신고 대상도 아니다. 라고 했었죠. 자, 그 다음에 주택임대차 계약서 대상 아니죠. 토지와 건물 교환 계약서 예, 검인 대상이고 아파트 증여 검인 대상이죠. 지상권 권리죠. 대상 아니죠. 공유물 분할 계약 검인 대상이죠. 공유물에 대한 분할 계약도 검인 대상이에요. 자, 그 다음에 매수인이 국가 아니죠.
국가나 지자체면 일단 대상이 아닙니다. 자, 판결에 의한 판결서, 예, 검인 대상에 해당되죠. 그러면 뭐죠? 디귿, 리을, 비읍, 이응인가요? 디귿, 리을, 비읍, 이응. 대상은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보죠. 5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검인과 관련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습니다. 자, 거래계약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경우 검인 의제된다. 신고필증, 부동산 거래 신고를 받으면 검인 받은 것을 본다 그랬죠? 일반인 지자체 검인 받을 필요 없다. 토지거래 허가 검인 의제되죠? 그럼 농지취득 자격증명 이거는 상관없죠? 검인 받아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상가분양권 이것도 일단 전매죠. 이것도 검인 대상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7번 문제 보겠습니다. 8번 문제 보겠습니다. 8번에 자, 개업공개사 갑이 을 소유 X 토지를 매수하는 병의 을을 받아 매매를 중개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1번에 계약서를 작성한 갑의 자신의 이름으로 그 계약서에 검인을 신청할 수 없다. 자, 개업공개사는 검인 신청할 수 있죠. 그럼 검인 신청 의무? 없죠. 신청 의무 자체가 일단 없죠. 자, 그 다음에 또 이번에 X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병이 매수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X토지의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저당권 설정 계약서도 검인의 대상이 된다. 권리 설정은 검인 대상 아니라 그랬고요. 다음 3번에 병이 X토지에 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청구 보전을 위한 가등기하여 본등기합니다.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예요. 검인 대상 있죠? 예, 그래서 3번이 맞는 거네요. 검인 대상이 된다. 자, 그 다음에 4번에 갑이 부동산 거래 신고 필증을 교부받아도 계약서에 검토받지 않은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수 없다. 자, 부동산 거래 신고 필증 교부받으면 뭐 받은 것으로 본다? 검인 받은 것으로 본다. 자, 병으로부터 검인 신청을 받은 X토지 소재지 관할 청이 검인할 때 계약서의 내용의 진정성을 확인해야 된다. 자, 검인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필요적 기재사항이 기재됐는지 여부만을 확인하는 형식적 심사를 했죠. 검인 문제가 최근 연도 나온 것은 24회 때 나왔어요. 자, 그리고 25회 때도 하나 나온 것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앞에서 풀어먹었네요. 자, 일단 270페이지 보니까 실명법 나오네. 실명법 좀 쉬었다 하시죠.